예, 지금부터 제 197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금년에도 역시 CES가 미국에서 1월 달에 열렸었죠. 바로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요. 이번에 역시 주제도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 얘기가 있었고 또 많은 전시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의료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의료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본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사례 및 전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기업 대표님이십니다. 주식회사 리엔의 박준표 대표 이사님이신데요. 박준표 대표 이사님은 지금 현재 복지부의 R&D 평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R&D 평가위원, 그 다음에 EHR 핵심 공통기술개발연구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 업종의 변화가 있는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본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사례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2012년부터 헬스케어 쪽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개건교수와 주식회사 리엔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4가지를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의 산업 동향,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계속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발병을 하면은 병원에 가서 그 병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또 유전 데이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 맞춤형 의학과 그다음 치료보다는 예방에 앞장서는 예방 중심 의학으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환자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이제 치료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과거에 의료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환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 IoT 기술하고 또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이 계속 결합해서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를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시로 든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AI 스피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이제 성남시에서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AI 스피커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한다거나 또는 대화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치매 진단 스크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개인의 걸음수라던가 활동량이라던가 심박이라던가 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실제 진료나 또 이제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가를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AI 개발 쪽으로 해서 가장 큰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이 2018년부터 시작한 닥터 앤서 프로젝터입니다. 네. 이때는 25개 의료기관과 총 357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대장암이라던가 전립선암이라던가 심내혈관 질환이라던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CDSS, AI를 개발하는 닥터 앤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현재로서는 이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닥터 앤서 2.0이라고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조금 더 확장된 수준에서 12개의 질환군에 대해서 총 24개의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임상과 인허가를 거쳐서 실제 이제 의료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AI가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겁니까? 상황에 대해서. AI가 답변을 해준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CDSS라고 해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이제 그 진료할 때 이 환자의 상태나 또 이제 치료 방향이라던가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세울 때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30개 병원과 여러 개 ICT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같이 이러한 AI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의사들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의료기기로서 인허가를 거쳐서 실제 이제 의사들이 진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거나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터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12개의 질환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위암이나 우울증, 그리고 피부질환, 당뇨병, 폐암, 폐렴과 같이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의료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대부분의 상급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질환군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상급 종합병원과 그리고 종합병원들, 그리고 실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CT 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 질환군에 대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지금 2차가 21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임상을 거쳐서 인허가까지 2024년, 25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나올 것으로 그렇군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전산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EMR, EHR이라고 말하는 병원 정보 시스템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80%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전산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각각의 시스템들이 모두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어서 지금 의료기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기관끼리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하거나 또는 그런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연구하거나 활용하기가 지금은 약간 어려운 상태여서 그렇죠. 각각 프로그램을 병원마다 다르게 개발해 놓은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기나 이런 데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통일해서 통일성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1차 의료기관부터 배포하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과제이고요.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실제 이제 상급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앞에 두 가지 살펴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병원과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프로젝트는 반대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건강 데이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마이 헬스웨이라는 시스템 이름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블루버튼이나 호주의 마이 헬스 레코드 같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이제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본인이 인증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본인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또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이거는 개인 주도화의 이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도 있고,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의료 데이터들을 모아서 병원이나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 헬스웨이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정보나 공공기관 정보까지도 수집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에 이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이 구축이 끝나고 또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런 개인의 진료 정보나 개인 건강 기록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클리니컬 패스웨이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데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 과거에는 치료 중심의 의학이었던 것이 지금에서는 이제 예방 의학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공급자, 즉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일 치료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화, 그리고 정밀의료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다음으로 이제 본 강의의 주요 내용이기도 한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나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인데요. 사실 의료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부각되기 이전에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현재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AI 개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의료 데이터와 AI 관련해서 직무를 살펴보면은 흔히 저희가 DA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그 개발을 하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있고,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나 또 이런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인공지능 연구자, AI 리서처, 이런 식으로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렇게 직무를 데이터 분석이냐, 인공지능 개발이냐, 또는 인공지능 연구자냐, 모델러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크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잘 살펴보면은 저희가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제 빅데이터 분석도 빅데이터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필드에서 도움이 되려면은 AI 형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각각의 직무가 모두 얽혀 있는 상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직무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데이터 분석이냐 인공지능 개발이냐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그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거를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직무 분야는 그렇게 나뉘어 있지만, 사실 이제 같이 함께 이제 협업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개발은 모두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있는 EMR 데이터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병원에 있는 의료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중에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 네. 그 외에도 유전체 데이터나 개인으로부터 생산이 되는 개인 건강 데이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AI를 개발하거나 실제 진료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병원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개인 건강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병원 데이터 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기관의 전산화는 잘 되어 있지만 각 시스템들의 상호 운용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시작한 것이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CDM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는 그 종합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은 모두 CDM 구축이 되어서 그 의료기관끼리도 같이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 개발을 하거나 또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거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오몹 CDM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병원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은 모든 병원은 아니고 이제 상급 의료기관 저희가 이야기한 상급 의료기관. 네.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 정도에는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병원마다 구축했던 알고리즘을 전부 다 통일시켜 가지고 최근에 정부가 다 작업을 해놓은 거네요. 네, 이거는 이제 거기에 데이터 모델이나 구조를 모두 표준화시킨 거기 때문에 기존의 각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CDM으로 다시 이제 재구축하는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상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CDM이라는 이 모델에 따라서 지금 이제 표준화돼서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모든 병원에서 MD들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나요? 네, 그 병원에 있는 MD들은 기존에 있는 본인의 병원 데이터와 똑같이 그냥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CDM으로 구축한 이유가 이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이 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동일한 규격으로 저희가 이제 표준화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개인 건강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PHR,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새는 PGHD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Person Generated Health Data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데이터 중에서는 개인 건강 기록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서도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명이 약 86,400개의 개인 건강 기록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사용하는 IoT,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많은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수집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되는 건 알겠는데 수집 같은 것이 통일적으로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앞에서도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다시피 제일 크게 이제 수집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스마트 그렇죠. 밴드가 있고요. 스마트워치는 그러니까 회사 베이스로 수집이 되지 그게 공용으로 이렇게 수집이 된다는 개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플랫폼 중심으로 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사람이 생활할 순간순간 계속해서 생산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집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버려지는 데이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양한 저희는 PHR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개인 건강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이런 플랫폼들의 개인 건강 기록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 준다던가 또는 진료 시 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예를 들면은 사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PHR 플랫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헬스볼트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이제 그 PHR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핸드폰을 보면 대부분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플 헬스나 또는 구글 헬스, 자사의 그 스마트 기기나 또는 OS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이런 PHR 플랫폼이 생산이 되어서 구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헬스라는 이름으로 자사의 이제 OS 기반의 PHR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개인 건강 기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사용자의 건강 관리도 해주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헬스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제
자사에서 만든 AI에 이러한 데이터를 적용시켜 보거나 또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2015년에 쌈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PHR 플랫폼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삼성 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리 잡아서 네. 자사의 이제 그 스마트 기기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건강 기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이제 건강 관리를 실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이제 의료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엑스레이라던가 CT라던가 MRI로부터 내가 어떠한 질병을 진단해낸다던가 또는 뼈 나이를 추측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의료 영상 중심으로 AI가 만들어지고 서비스 되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는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이러한 의료 AI가 만들어지는 분야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디악 쪽에서는 자심실 분할 AI라던가 또는 부정맥을 진단한다던가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또 만성질환 관리에도 AI가 적용되어서 실제 만성질환자들의 질환이나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AI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비만 관리 같은 것도 AI가 적용이 되어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붙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발병 예측도 있고 네. AI 관리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AI가 붙으면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답을 해주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기보다 이제 과거에 이제 학습시킨 데이터를 내용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먼저 진단한다던가 또는 어떤 식으로 치료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AI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방대하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떠도는 데이터는 부정확할 텐데. 네, 그리고 의료 데이터는 특히 이제 그 필요한 게 그 어노테이션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노테이션이요? 네, 그러니까 환자의 데이터가 A라는 환자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A라는 환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진단했을 때 그 본인의 실제 질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이제 의사들이 어노테이션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야지 다른 환자가 들어와서 그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아, 이 환자도 이거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질환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본 의료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약간 쉬운 케이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암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하려면은 이 사람의 의료 영상에 이 환자가 지금 암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 몇 기이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의사가 기록된 내용이 있어야지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다른 환자의 그 의료 영상이 왔을 때 이 환자는 실제 암 병변이 있구나 없구나 또는 몇 기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 의료 데이터는 약간 좀 특수한데 그런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전문의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환자의 상태나 또는 질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사만이 좀 어노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약간 어렵고 또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여쭤보신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AI를 크게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로 나뉘었을 때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합병증을 예측한다던가 또는 병원 입장에서 약간 중요한 이슈인 제2번류를 예측한다던가 또는 이 환자의 심장마비가 올 확률을 예측한다던가 또는 저희도 얼마 전까지도 이제 팬데믹 그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이러한 확산 모델을 예측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이나 골절 그리고 암과 같은 이제 질병 진단하는 것들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요새는 이제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 것에도 이런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지금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AI의 수용성에서 큰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AI를 개발하거나 또는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 사항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법과 규제 같은 것에도 많이 가로막히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의료진이 약간 AI 기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서 실제 그 필드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약간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시장에 지불자가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투자에 의존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AI 수용성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의료진의 AI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의사 본인이 직접 AI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하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의료 시장에서도 AI라는 것이 이제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기존에 투자를 받아서 AI를 개발하던 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R&D 앞에서 보신 닥터 앤서와 같은 사업에도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의료 영상 중심으로 AI가 개발했던 것이 지금은 의료 전 분야에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던가 의료 영상이라던가 병약이라던가 정신건강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의료 AI를 도입하려는 시도나 또는 실제로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걸 돈 주고 지불할 의향이 없었다 이거죠? 네, 그게 약간 저희가 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또 AI를 개발하거나 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그 의료보험 수가에 좀 의존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가에 의존했었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 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러한 의료 AI가 어떻게 개발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사업화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2018년에 그 의료 AI 쪽 에코시스템을 살펴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의 그때 AI를 개발하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크게 많지 않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헬스케어 분야의 AI 기업들인데 국내보다는 많은 수지만 여기도 이제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대에 와서는 21년 이렇게 되면은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이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국에 합친 겁니까? 아니면 네, 모두 합친 겁니다. 모두 합친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AI를 개발하고 있거나 또는 본인의 서비스나 제품에도 도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에코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은 불과 몇 년 사이인데 크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의료 영상을 중심으로 많은 이제 AI들이 처음에 초기에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의료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던가 랭귀지 모델링 한다던가 또는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AI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시장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약 3.5배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AI는 훨씬 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3% 정도가 된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쪽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성장을 거쳐서 실제 우리나라 AI 기업 중에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회사들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기업이 있기는 합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실력이 이제 굉장히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국제 저널에 이제 유수의 국제 저널에 이제 저널이 실린다던가 또는 이제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지금보다도 조금 더 한 1, 2년 사이가 좀 더 지나면은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AI 기업들의 제품들이 많이 이제 좀 보급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점차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은 맞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비노라는 회사의 AI 제품인데 이때 이제 첫 AI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것이 이제 뉴스 난 게 2018년인데 지금은 이제 상장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이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의료 환경의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약간 도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의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 또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의료진 쪽에서도 그 의료 환경에 이러한 AI를 도입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는 실제 이제 좋은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키아의 의료 영상 AR 솔루션이라는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아이디어 자체를 의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제 그 암 환자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미리 프로세싱을 해서 실제 이제 의사가 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제 병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병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디를 절개했을 때가 가장 최단 거리로 이러한 병변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조해주는 그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서 지금 상품화까지 간 상태이고요. 아,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의사의 그 도메인 날리지와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합쳐져서 이제 상품으로, 그러니까 제품으로 이제 완성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디바이스 형태로 나와서 실제 의사가 들고 들어가서 환자의 몸에 비춰보면은 병변의 위치가 실제로 보이고 이것을 수술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다음도 약간 저는 좋은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병원과 그리고 의사와 그 다음에 대기업이 협업을 해서 같이 AI를 개발하는 케이스고요. 여기는 이제 경희대 병원의 이상열 교수팀과 그 다음에 네이버 AI에서 같이 개발을 해서 이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이런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구도로 지금은 이제 이 경희대병원과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병원과 대기업이 협업을 해서 실제 의료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AI를 개발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AI 분야별 시장 및 전망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의료 영상 쪽을 중심으로 많은 시장이 확대되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생활습관 관리 및 모니터링이라던가 또는 요새 디지털 치료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정신건강 쪽이라던가 그 다음에 약물 발견 및 연구하는 쪽에 계속해서 다른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정신건강 쪽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나 약물 쪽 이쪽에 많은 AI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이거 몇 전망하고 년도의 있습니다. 예측일까요, 이게? 이거는 21년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21년. 근데 네. 몇 년을 본 겁니까, 이게? 미래에 이렇다는 거죠, 전망. 아닙니다. 이거는 21년의 통계고요. 아, 21년에 지금 네. 현재 시장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영상 및 진단이라던가 약물 발견 및 연구 쪽이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향후에는 지금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신건강 분야라던가 또는 이제 만성질환자나 비만 환자를 관리해주는 생활습관 관리하는 AI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쪽 성장이 크게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AI를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AI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더라도 이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 데이터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고 이거는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의료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허브를 통해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제 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서 실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AI 허브 안심존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와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AI 허브 안심존에는 103개 정도의 헬스케어 학습용 데이터가 지금 구축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I 허브 안심존에 실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폐기능 검사 데이터라던가 또는 만성질환자의 데이터라던가 또 당뇨병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암 환자의 데이터라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 또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AI 모델도 예시로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본인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는 사업하는 데 필요한 AI를 개발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뭐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돈을 받습니까? 여기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사실 이 데이터들이 병원이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올려놓은 곳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비즈니스 하시는 쪽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모여져 있다면 아주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AI를 개발하려고 하면 저희가 병원에 직접 컨택을 해서 그렇죠. 함께 이제 네. 공동 개발하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사 사례를 또 계속 모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그 AI 허브 안심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본인이 아직 의료기관에 컨택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파일럿까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의료기관과 함께 만든 AI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의 성능을 좀 그 확인하고 또 이제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운영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근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의료 AI의 한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의료기기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나 기계, 장치, 재료 이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의료법에도 이렇게 이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기구나 기계, 장치, 재료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한 가지 항목이 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이러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건강한 활동의 유지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디지털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명칭은 디지털 치료 기기입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약통이나 또 이제 프로테우스라는 회사의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을 언제 먹었는지가 체크가 되는 이러한 그 보안 디지털 치료제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자체로서 치료나 그 기능 향상의 그 성능을 보이는 대체 디지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복약 관리나 의학적 장애 및 질병의 관리나 예방 그리고 장애나 질병의 치료 목적을 위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쉽게 처방을 받아서 먹었던 기존 치료제에 비하면은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실제로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그 사용 패턴이라던가 또는 언제 사용을 하고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모두 수집이 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의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게 페어 테라피틱스의 리셋이라는 제품입니다. 약물 중독 및 관리를 위해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실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현재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디지털 치료제들이 등장해서 지금 환자들에게 처방을 통해서 그 환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켓 트렌드를 보면은 기존에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반면에 지금 이제 제약사들과 함께 벤처들이 이제 연합해서 그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가 가진 자본과 경험과 그리고 이제 AI 벤처들이 가진 이러한 기술력이 더해져서 지금 디지털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인증을 받아서 솜즈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웰트 아이라는 제품이 이제 인증을 받아서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실제 식약처에는 지금 이제 50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지금 디지털 치료제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 뭐 판매하고 있다는데 그 어떤 제품들이에요? 두 가지 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정신건강 쪽에 그래서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이제 그런 불면증 관리라던가 불면증. 네, 네. 그런데 활용하는 디지털 치료제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디지털 치료제가 되려면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신약 개발할 때 그 코스와 똑같이 임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복지부에서 합니까? 맞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정확히. 식약처에서 네. 합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호, 2호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지금 훨씬 더 많은 디지털 치료제들이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디지털 치료제가 대부분 저희의 핸드폰에서 앱 형태로 사용이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률과 함께해서 디지털 치료제 시장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이제 원격 진료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이제 좀 가능해졌는데 이런 원격 진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시장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원격 진료 부분이 허용이 안 되고 있죠. 네, 지금은 코로나 때만 이제 한시적으로만 허용이 됐고요. 지금도 이제 그 원격 진료가 되긴 되는데 그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원격 진료만 전담하는 의사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그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독립된 부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간 그 조항들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제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 말씀 다 네. 끝나셨어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러면 저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하려는 그 기업들이 요즘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그 네트워크에도 많이 지금 네, 들어오고 맞습니다. 있던데요. 근데 데이터가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원활하게 구해가지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 특히 의료 분야는 앞에서도 이제 특수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환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업이 수집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은 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허브 안심존에 한 103가지 정도의 그 의료용 데이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거나 또 이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미믹4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디요? 뭐? 미믹4 미미4. 네, 미믹4입니다. 지금 버전이 4 미미의 4. 네, 4 버전. 미믹4 데이터를 미믹4. 활용하시면은 네네. AI 개발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상으로 이렇게 네, 할수 무상으로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미믹4도 무상입니까? 네, 무상입니다. 아, 그거는 어디 미국이나 이런 네, 데- 미국 쪽에서 구축합니다. 미국 쪽에서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런 그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이런 부분에서는 다학제 학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료계에다 또 접근하기도 하고 공학적 접근도 하고 의료계도 또 접근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뭐 다양하게 지금 이게 융합 전공이라서 참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비스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실제 이제 그 AI를 개발하는 경우에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 실제 IT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 쪽의 도메인 난리지가 같이 들어와야지 개발될 수 있는 게 의료 AI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병원과의 MOU나 또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같이 공동 연구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 이제 학생이나 또는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주관하는 AI 개발 대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본인의 그 AI 개발하는 실력을 같이 검증하고 또 이제 거기서 그쪽의 의료진과 같이 협업하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가끔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대회들은 이제 매년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그 대회 자체적으로 이제 그 홍보나 마케팅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기는 하는데요. 또는 이제 공모전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모전 사이트. 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모전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그 모니터링 하시면은 거기에 올라오는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그 개발 대회들을 그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런 것들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는데 또 꼭 이렇게 짚어야 될 어떤 참고 사항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 AI 쪽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살펴보는 건 이제 기술 쪽만 많이 살펴보시는데 실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사업하려면은 법과 규제를 꼭 알아야 됩니다. 법 규제. 네, 그리고 의료 AI 쪽은 대부분 이제 의료기기로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요. 네, 그래서 GMP라던가 또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쪽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 의료 그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 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그 전에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이쪽 비즈니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이게 크게 그 시류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도 약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실제 코로나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은 저희 쪽 분야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크게 좀 위축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사람의 수명과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 돈 버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의 비즈니스 모델은 AI 쪽은 이제 크게 이제 좀 수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방약처럼 처방을 하면은 그 처방된 것으로부터 이제 수가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의료 쪽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가 조금 더 개발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거나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은 기업들로부터도 이제 B2B로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는 B2B하고 B2C 둘 다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그 수익 모델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 리엔 대표님이신데 리엔에서는 어떤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사업을 하지만 이제 기본은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 쪽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 헬스웨이라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의료기관이나 이제 개인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의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테마로 잡혀져 있고, 특히 이제 그것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많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CES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CES에 지금 출품했습니다. 출품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우수상들도 많이 받고, 맞습니다. 그랬죠. 혁신상.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또 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박준표 대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197차 현대의학에서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